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와의 불륜, 성추행, 뇌물수수, 음주운전. 최근에 불거진 우리 지역 지방의원들의 범죄 혐의나 일탈 행위들입니다. 현재 이들 의원들은 검찰에 기소되고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소속된 의회에서 제대로 된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공천한 정당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과연 지방의회가 필요한 것이냐고 묻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개인적 자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살펴보고 과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아까 앞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승환 기자, 어떤 내용들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여러 차례 그 전반기 의회 결산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여러 의원들, 여러 그 추문들이 있어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였던 송성환 도의장이 현재가 지금 11대 도의회인데요. 10대 도의회 때 행자위원장 시절에 해외 연수를 가면서 당시 그 주간 여행사 쪽에서 금품을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지금 현재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가 돼 있죠. 작년 4월에 기소 시점 기소가 됐고요. 아직 1심이 안 나왔는데 9월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1년 동안 지금 의사봉을 주지 못해서 사실상 식물 의장이다 여러 가지 그 비아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1월 달에는 그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해외 연수를 갔어요. 근데 1월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막 번지기 시작했던 무렵이어서 국민들의 어떤 그 긴장감이라든지 위기감이 상당히 컸는데 이런 때에 웬 해외 연수냐 이제 이런 비난이 이어지니까 나흘 만에 일정을 중단하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전에 오래 전에 예정돼 있던 일정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만 17명의 그 시도 의장들 가운데 참석한 사람은 6명 정도밖에 안 됐던 것으로 알려져서 또 다른 또 그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송상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자녀가 그 본인의 그 해당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위탁기관에 취업을 했다고 그래서 재형청탁. 예, 한참 그 말이 나왔었고요. 또 이분이 이제 예전에 뺑소니 한번 전력이 있었는데 또 4월 초였죠.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면허 정지 수준의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총선 직전에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크게 반응 보이지 않았던 민주당에서도 부랴부랴 이제 나서가지고 그 당원 자격 정지 1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전주시 의장 등 이제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이 또 역시 5월달에 제주도에 워크숍을 갔다가 그 역시도 이제 지금 그럴 때냐라는 비난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돌아와서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게 이렇게 다 표현해드리기도 어려울 정도인 이제 사항들이 나오는데 정읍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 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직접 이제 고소가 돼서 지금 이번 주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지시 의회는 사실 이제 말로 옮기기도 좀 부끄러운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 그 남녀 의원 사이에 이제 내연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이후에 이제 배우자의 폭행 또 이제 결국 또 남성 의원이 이 불륜 사실을 인정을 하고 또 이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전부터 보면 이 지방 의회의 여러 가지 그 추문들이 대부분 음주 또 예를 들면 그 불법적인 뇌물 수수 또 해외 연수의 잡음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골 메뉴입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성추문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쭉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참 상식 이하의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불과 2년 전에 한국 사회는 미투 열풍으로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각성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동료 의원에 대한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진숙 의원님도 여성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으셨나요?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저희 때는 제가 활동한 9대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워낙 여성 의원들이 전사였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감히 뭐 가까이 오면서도 굉장히 그 격려하고 들어온 지금보다 입장이었는데 숫자는 더 적었죠 그때? 안 많았죠. 교육위원이 따로 그래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 간의 어떤 성추행은 정말 상상해 본 적은 없는데 그게 조금 사회적인 변화가 미투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 수직 관계인 사람보다 동료 의원들하고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의 하위직 이런 관계가 아니라 동료 의원 간에. 근데 남녀 관계는 뭐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읍이나 김제 같은 경우는 도가 좀 지나친 정도가 주변 사람들이 알까 말까한 이런 상태가 아니라 김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거의 본인 스스로가 폭로를 하고 또 더 웃기는 거는 의원직은 사퇴해야 될 날짜를 의장단 선거 끝나고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 의회 내에 있는 남녀 관계 불륜 그 사건보다 의원 자신의 그 정신 건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자, 지방의원들의 일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일탈 행위가 나올 때마다 의회나 의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개인의 자질 문제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인지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권태영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개인의 자질 문제 있습니다. 정치를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참 부족하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굉장히 해보면 해볼수록 참 어려운 일이다 이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의 충돌, 자원과 어떤 여러 가지 공급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는 그 노력, 어느 거 하나하나 만만한 일들이 없는데 되는 게 목표인 정치인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좀 너무 말이 좀 거칩니다만은 결국 정치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훨씬 더 보람 있는 일이다. 이런 차원의 좋은 어떤 모범 선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역시 구조적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고이면 썩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뭐 경제든 정치든 결국 독점의 폐해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경계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정치 독점이 가져온 어떤 부패와 무능 이게 이제 호남 정치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다 이제 이런 거여서 그런 개인의 문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인 정치인의 차원에서는 정말 이 정치인으로서 존경받는 어떤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는 일이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정당이다. 정당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지만 결국 책임 정치를 위한 대안 정책을 만들어내는 일. 또 하나는 좋은 정치인을 공천하는 일. 저는 이 두 가지 핵심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책임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대안을 내고 실제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강구를 해놔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서도 안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보궐선거. 정당이 누구를 공천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재보궐이 이런 이제 선거가 열리게 되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현재 당헌 당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황이 되면 요래저래 또 빠져나와서 공천을 해요. 이제 그런 어떤 개인과 정당의 어떤 책임 정치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당이 공천하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준비가 됐는지 사실상 검증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거꾸로 유권자들에게 그 인물을 보고 투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누구나 선거 때 나와서 그 멋진 얘기와 웃는 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선거 때만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러면 하나의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실제로 그 사람의 일상, 그다음에 그 사람의 정책적 준비 노력, 공인으로서의 어떤 자질, 위기가 있을 때 어떤 대응하는 어떤 그런 모양 색깔을 다 보면서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은 공직자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어라는 판단을 오랫동안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당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지방선거 수천 명이 출마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사람을 보고 투표한다.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죠. 정당을 믿고 투표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 다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상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뭐 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크게 이제 어쨌든 네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방의 스스로의 어떤 이렇게 자정 능력을 어떻게 가질 거냐라고 하는 문제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정당의 책임 문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쨌든 주민의 어떤 시민의 통제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뒷받침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직 정치에 대한 인식들이,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치에 대한 인식들이 어떤 시대의 변화에 맞게 따라오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의 어떤 현상이고요. 저는 이제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인이 해서도 안 될 일을 뭔가 공직자로서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고, 어떤 그 동료라고 하는 틀에 묶여서 뭔가 버티고 뭐 이러면서 오히려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유권자의 신뢰를 먹고 뭔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건데,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에 대한 어떤 도의적 책임도 본인도 안 지고 있고, 그것을 공천했던 정당도 안 지고 있고, 거기에 몸담고 있는 의회도 안 지려고 하는, 뭐 이러면서 결국에 믿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주민의 통제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징계를 해내고 이럴 수 있도록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 제도를 놓고 보면 대단히 어쨌든 그 국회에서 그런 입법 활동들이 대단히 미비하고요. 다행히 이제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 또 전부 개정안이 이제 입법 예고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주민의 통제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보완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제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또 제도가 뭔가 이렇게 마무리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제도적 법적 통제권은 뭐 뒤에 조금 토론해 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저는 뭐 정당 소속에 당선된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봐왔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도 의회 임기가 끝날 때쯤 당직을 갖고 있을 때 많은 그 여성 후배들에게 지역 정치인으로서 일해줄 것을 권했었습니다. 뭐 주부가 됐던,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됐던, 또 일을 하다 쉬고 있는 사람이 됐던. 그런데 그들 모두의 반응은 한결같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하는 쪽, 저 정도면 지방의원으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과거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지방의원들에 대한 자질이나 역할에 긍정적인 평가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번번이 정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성과를 내지 못한 거는, 사실 좋은 의원, 지방의원을 공천하고 싶고 지역에 있는 공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의원 경선 방식이나, 그 사람들이 모두 후보가 좋은 사람들이 입장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후보군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그런 후보들이 입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다 정치권의 책임이냐, 그걸 우리 스스로가 좀 자문할 기회가 온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우리 권태형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당선이 목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꼭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요. 실제 제도권 예. 정치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않지요. 예, 그러다 그들과 보니까 경쟁해서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리고 이게 보면 그 지난 2년 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져 버렸어요. 예. 그 보면 단적으로 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39석입니다만 민주당이 36석이에요. 예, 예. 엊그제 저 후반기 원구성을 하는데 뭐 36분이 앉아가지고 입지자가 23명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난립한 상태까지 갔단 말이죠. 제가 그 송성환 의장이 지난번에 5월 달에 다시 의사봉을 1년 만에 아무런 사과 없이 주셨을 때 제가 그때 기사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그 일당 독점의 구도가 민주당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부정이나 비리에 얼마나 둔감해질 수 있는지, 또 이 어떤 윤리라든가 자체 정화 기능마저 얼마나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게 단적인 사례다.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최근 소식은 지금 6월 마지막 임기 내에 다시 한번 의사진행을 하는 걸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정당 내에 있는 기구로서 소속 정당의 의원을 징벌하는 것은 요연하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점적 폐해가 그대로 뭐 나타난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예. 아까 이제 제도적 장치 쪽에서도 이제 볼 게 있겠지만 이제 정당을 안에 좀 구조적으로 좀 보면 사실은 이제 정당이 일정하게 선택할 몫이 있고 예.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몫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그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은 어쨌든 조직력이 있고 인지도 있는 사람 예. 그리고 당에서의 역할, 당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잘 실현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당에서의 어떤 인맥이나 뭐 이 줄서기라고 하는 국회의원과의 게 그렇습니다. 친분.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해내는 게 사실은 많은 한계가 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냐라고 놓고 보면 저는 전체 100점 정도로 어떤 공천 점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한 30점 정도는 어떤 시민 배심원이랄지는 수기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입지자들의 어떤 자격 요건을 이렇게 심사를 할 때 어떤 지역사회에서의 기여도를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럴 수 있는 틀이나 제도가 일단 없다. 특히나 저희가 지방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과연 들어와서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럴 만큼의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예스라고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학습하고 뭔가 정책을 발굴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정당에서의 공천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 50% 정도는 뭐 당원 선거랄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중에 한 20%는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 를 어떤 교육이나 자질 준비,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배점을 하고 나머지 30점 정도는 정말 그런 어떤 개파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시민들의 어떤 배심원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정치 비전이나 철학,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정치에 나서게 됐고 여기까지 왔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그 공천에 대한 점수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부분들, 그러니까 정당에서 현재 구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야. 그 부분에 조금만 되겠죠. 첨언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은 TV 토론이 있잖아요. 예. 지방의원들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경선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뭐 철저한 이제 돈 경쟁 에서 머무르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막상 의원이 되고 나서 정말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이제 이런 상황을 계속 목도하게 되는 거고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사실 의원이 될 때까지의 그런 경로가 이제 형성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저는 호남에서는 특히 민주당이 그런 공천제도를 손보는 게 정치 혁신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지방의원, 지방의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부에서는 공천제도를 폐지하자 이러한 제안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지구당이 문제가 있으니까 돈 먹는 지구당 돈 먹는 건 없애야 되는데 지구당을 없애버렸잖아요. 예. 이를테면 지금 현재 공천제도가 많이 문제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공천제도를 없앨 거냐? 일본 같은 경우에 7선, 8선 뭐 쉽게 지역의 토호들이 계속 아예 그걸 해요. 이러다 보니 훨씬 더 민주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공천제도를 손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공천제도를 손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지방 의원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준비되어 있는 지방 의원들이 정말 제대로 당선될 수 있는 이런 설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직설적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당 공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무리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의회 내 자정 기능은 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좀 합당한 책임만 좀 제대로 물었다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거의 구조적으로 좀 불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정당과 어떤 구조가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제 윤리특위를 구성을 해서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제도적으로
상당히 미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국회는 뭐 국회도 잘 작동은 안 되지만 국회 윤리특위 밑에는 이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문을 받는 것은 이 뭐랄까 이제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이 여기에 자문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지방의회는 그 행동강령과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떤 윤리특위와 관련한 이런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문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혼동스러운데 그래서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 그 개정안에 보면 윤리특위를 이제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고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을 이제 제도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꼭 이렇게 보강이 돼야 될 게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자문의 결과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정한 강제력을 좀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지금 전주시 의회하고 익산시 의회는 윤리특위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음주운전 관련한 부분에서 윤리특위를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설화돼 있다. 예, 상설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위원장은 뭐 부위원장이 하고 뭐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윤리특위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는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익산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어쨌든 두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정읍 같은 경우 윤리특위 구성 자체가 부결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한 윤리특위는 상설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윤리특위에 이제 어쨌든 회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상임위 위원장이나 또는 의장 그리고 이제 그 의원들이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대를 안 매는 거죠. 이게 뭐냐 회부가 돼야 전주시 지금 윤리특위 회부가 돼야 어떤 그 징계를 심의할 텐데 그 부분이 전혀 이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실질적으로 강화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의원들을 징계하는 문제라 민간의원이 들어가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는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강제력을 어떻게 갖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 지금 윤리특위에 회부할 대상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윤리 규범, 윤리 실천 규범 내지는 뭐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건데 행동 강령 위반은 되게 이제 형사적 의미라서 뭐 이게 안 되면 끝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의회는 그런 어떤 사법적 절차나 무관하게 어떤 시민의 요구에 맞는 그러한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가 발생한 이후에 어느 기간 이내까지는 거기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강제 규정들을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의 어떤 이런 그 일당이 거의 장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같은 당이 아니더라도 뭐 이 동료 의식을 또 그런 데서 또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 지금 나서고 있는 이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하반기 원구성 문제하고도 이 징계가 머뭇거리는데도 크게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내가 사퇴를 할 텐데 7월 3일 날 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사실 7월 3일 날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문제냐. 그러니까 자기가 자격이 없어서 사퇴를 하는 사람이 원구성을 하는데 투표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건 이 사퇴에 대한 진정성 자체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금 부대 도의원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그 당시에 윤리특위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윤리특위를 열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없었습니다. 근데 그 윤리특위를 바라보는 그 내부자적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같은 형제끼리 첫째, 둘째가 만나서 셋째를 논하는 건데 이거는 윤리특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왜 윤리특위를 기대할 수 없냐면요. 아까 여러 지금까지 진행 과정 중에서 지방의원의 자질, 그것은 곧 공천과 연결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의원 공천이 폐지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입법권을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들의 손과 발이 지방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역할을 공천권을 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도 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공천에 문제가 돼서 전주시 특정 지역구에서는 임기 내에 4명의 지방의원들이 보궐선거를 했습니다. 보궐선거 할 때마다 세금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도 그 책임에 대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건건이는 알고 있으나 그거를 모아서 이게 누구의 책임이고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총체적인 그런 구조적인 문제이어서 지금
지방의회의 윤리특위 역할을 논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조차도 지역위원장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공천에 불이익 주는 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위원장이 있는 지역에 여론이 괜찮은 그럴싸한 후보를 컷오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당에서 관여하는 것이 역기능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총선에서도.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지방의회 윤리특위를 거론할 윤리특위 가지고 네네. 내부적으로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기대하기 이렇게. 어렵죠. 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보태면 아까 정읍시 의회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 윤리특위 안건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의원이 17명이었는데 12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과반이 되려면은 절반이 6명이니까 7명이 나와야 되는데 찬성이 6명밖에 안 나와서 이제 이게 부결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를 4명이 하고 기권을 2명이 했는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때 들었던 얘기로는 이 반대를 했던 분들 중에 일부가 뭐 해외 연수 때 현지 뭐 풍속업소를 다녀왔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또 본인도 뇌물수수 사건에 뭐 연루돼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윤리특위가 개설이 되면 언젠가 본인도 곧 거기에 이제 대상자로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상당 부분 반대표를 던지거나 핵심을 짚으신 거예요.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 드러나지 않은, 감춰지지 않은 설로 떠도는 어떤 그 비리나 부정이 드러난 어떤 부정이나 비리의 단죄나 징계도 막아버린 상황이 아닌가. 본인도 될 수 있다. 아니, 결국 세상에. 윤리특위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겨누는 칼이기 때문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언젠가 저 윤리특위의 하나의 사례가, 하나의 선례가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기 때문에 결국 윤리특위가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법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윤리자문위원회 외부인들로 구성이 돼서 결국 바깥의 어떤 객관적인 목소리, 기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윤리특위 구성 하나만 하다 또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그렇죠. 아니라고 그건 보여지고요. 아니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을 좀 개정을 해서 실제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또는 뭐 자문위원회라고 하든 해서 이걸 구성하도록 하고 외부인의 어떤 시각들이 심사 반영될 수 과정이나 있도록 결과를 그렇습니다. 외부에 보고하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자문위원회는 있습니다.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방자치법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그 지방 도에 보면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도의회도 시도의 조례를 쭉 검색을 해봤는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그 부패방지법 요쪽과 관련된 의원들 뭐 겸직 금지랄지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의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윤리특위와 관련된 이 부분과 관련한 자문 강령에 관련된 자문위원회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윤리특위와 관련된 자문위원회 그래서 없다. 행동 강령과 관련된 자문위원회는 의장 직속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윤리특위가 자문을 받는 기구는 이런 그러니까 의원의 징계 문제죠. 예. 징계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의 자문위원회는 조례를 만들면 구성할 수 있죠. 근데 예. 구성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 단지 이제 국회법에는 그걸 두도록 했다는 거고,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데는 그걸 두도록 법 내용이 개정이 돼서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제 보완이 된다. 이제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조례만 제정하면 설치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구성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외부 인사들로 구성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제 지금 이제 그 부분의 자문위원회 핵심은 그러니까 외부 인사가 직접 징계를 결정할 수 없으니, 그렇지만 어떤 그 권고는 유권자의 하고.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상식적 판단을 하고 예. 그걸 의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대전광역시 의회는 윤리자문위원회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돼 있고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전부 다 외부 인사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아예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례를 전라북도나 아니면 이 기초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실제로 윤리특위의 어떻게 보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 핵심은 윤리특위를 기본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상사로 하는 거고요. 네. 어떤 요건이 되면 당연히 회부될 수 있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요건이 예.
언제 소집돼야 되는지 그게 상당히 두리뭉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인지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의 예. 규칙에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바로 의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뭐 회기 중일 때는 이제 그렇게 하고, 회기가 아닐 때는 회기가 열리면 3일 이내에 뭐 그걸 해야 한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그거라고 인지를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윤리특위에 회부될 해부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뭉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쉽게 들면 얘기하면. 전라북도 의회 윤리특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그 시군 이 윤리특위 운영에 관한 규칙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윤리특위 규정이 12개 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매우 간단하고 구체적인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걸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향후에 윤리특위 조례 또는 규칙에 대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규정을 좀 두어서 실제로 이게 작동이 제대로 되게끔 이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처럼 윤리심사위원회를 좀 조례화 시켜서 유권자 또는 시민, 도민의 눈높이에서 이게 평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존중되도록 하는 어떤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게 법령이 사실 지나치게 간소화되어 있으면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그걸 운영하고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정읍시 의회 사건과 관련해서 전국 민중행동이랄지 여성단체연합 또 정읍시민사회단체 그 연대가 이제 그 계속 제명하라고 촉구도 하고, 또 민주당 도당 앞에서 저 규탄 대회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된 보도자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범죄로 기소됐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는 이미 파산 상태다. 그런데 이걸 재판 결과만 기다린다면 뭐 하려고 윤리특위가 있느냐,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전라북도 의회나 전주시의 사례와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송수환 의장이 동료 의원들한테 줄곧 하는 게 나 뇌물 아니다, 내 명예회복의 기회를 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1대1로 전화를 해가지고 읍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면대면 1대1로 전화해가지고 하는데 그 뿌리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떨어진 것은 도 의장의 명예가 아니라 그 뽑은 유권자나 그렇죠, 도민들의 명예가 떨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조금 더 구체화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소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무조건 예를 들면 윤리특위에 붙인다든지 하는 아주 그 마지노선의 어떤 그 규정이 좀 삽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소집 요건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윤리특위 얘기는 좀 뒤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미리 좀 나와서 얘기를 좀 했고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 통제 제도 가운데 하나가 법적 통제 제도로 주민 소환제가 있습니다. 뭐 요즘 뭐 언론에도 나오던데 유명무실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환 요건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사실상 2007년도부터 주민 소환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소환된 의원은 2명밖에 없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주민 소환제는 거의 악법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주민 통제 수단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예. 타이틀은 줬는데, 거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물론 이제 이 주민 소환이 가능한, 투표가 가능할 수 있는 청구 서명을 받는 부분이 예.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이제 그게 발효가 됐을 때 이제 투표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이 청구 요건을 갖추는 부분들이 지금 10%거든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의 10%, 그리고 좀 기초자치단체는 15%, 그리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예, 그렇습니다. 이제 19세 이상 투표 예, 예. 청구권자에 이제 10%, 15%, 20%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충족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시대의 변화가 됐으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 서명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해서, 사실 이게 제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이게 필요할 때 활용될 수 있도록,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설계가 안 돼 있어서 이제 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2007년 이후에 딱 2건, 그것도 기초 의원에 대해서 하남시 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33%를 충족해야지 유효하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개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개표가 가능. 그러면 지금 다른, 그러니까 지방의원 선거가 됐든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33%가 투표율이 안 되면 당선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규정이 왜 악법화되냐면, 이 주민 소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렇게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 두 번째는 무조건 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개표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 직을 상실하게 하든 그렇지 않든 정치적인 파산. 예를 들면 그 요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개표를 했더니 예. 정말 많은 유권자들이 이 소환에 찬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사망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놓고 보면 사실 요건을 좀 완화하는 수준이지 어떤 이런 요건들이 제대로 좀 잘 근데 개선이 요건을 완화하면 또 정치적으로 또 악용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반론으로 예. 제출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30만 도시를 가정을 했을 때 19세 이상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시장이다. 그러면 15%가 서명을 해야 주민 소환 투표가 발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30만 중에 예를 들어 한 25만 명이 19세 이상이다. 그럼 25만 명의 15% 이상 이렇게 되면 거의 한 4만 5만 명이 서명을 해야 일단 주민 소환 투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투표를 해서 이 결과를 까봐야 되는데 결과를 보려면 3분의 1 이상의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건데 완화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악용이 되면 너무 이렇게 불안정해지지 않나. 항상 이 반론 때문에 결국 이제 완화의 어느 수준이 적절할 것인가.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의견이 다른데요. 네네. 그러니까 해보지 않았는데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먼저 네, 꺼내는 물론이죠. 거거든요. 이건 철저하게 어쨌든 그 방어 논리다. 완화를 시켜서 실제 네. 시행되는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뭐냐면 동의합니다. 유권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투표, 우리 국가적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였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어떤 한 정치 세력이 어떤 음해를 하기 위해서 주민 소환제를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전제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되고 소통이 되는 이 구조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면 뭔가 이 제도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는 발동이 돼서 효과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제도가 있다는 거, 이게 언제든지 발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선출직 공직자들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억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있으나 마나야. 이건 한 번도 실제- 해본 적이 없어. 실제 작동이 안 되는 게 이제 현실이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동되기 위해서 그 요건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유에서 소환하는지 그 부분은 좀 깐깐하게 좀 이렇게 해놔야 그리고 이제 그 반대파들이 예를 들어서 치열한 상황에서 낙선을 했는데 반대파들이 뭉쳐서 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시간이 지나야 될 거예요. 1년 지나야 이제 소환이 그렇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소환의 이유가 좀 명백하게 좀 그러니까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소환의 이유는 이제 뭐 법을 위반했을 때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그런 거고요. 이제 법 외에도 아까 그다음에 얘기했던 좀 애매한 직권남용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앞에 1년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1년은 못 합니다. 가운데 이제 2년 안에 요게 이제 하는 거라서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주민 소환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예. 조건이고 기간적으로 이렇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 주민 소환의 대상일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입장이 달리는 문제. 예. 주로 이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장 예를 들면 밀어붙이려고 하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건 이제 법을 어긴 문제냐라고 놓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사안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이제 소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랄지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책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이제 이런 부분 정책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민투표법이랄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더 가능하게 폭을 확 좀 열어 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걸 통해서 정책은 통제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비리 문제나 어떤 그 권한 남용이랄지 이런 부분들 법률적인 문제는 어떤 주민 소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의 어떤 역할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소환이 되면 무조건 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정치적으로라도 큰 타격을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완주군에서도 뭐 주민 소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의원은 주민 대표하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집행부를 견제 감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이제 주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한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잘하면 할수록 다음 선거에서는 불리합니다. 이게 예.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다수당 출신이 단체장을 다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조직보다 사실은 단체장 조직이 쫀쫀합니다. 이거 뭐 아시다시피 예산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게 모든 게 관여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은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의 역할보다 단체장들이 갖고 있는 조직의 역할에 신경을 쓰는 상황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저는 의원을 한 번 하고 말았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제법 한다고 집행부를 굉장히 견제를 했을 때 들은 소리가 딱 두 가지입니다. 당시 이제 제가 민주당을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심하게 민주당 단체장을 견제하면 그건 해당 행위 아니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밥값을 하게요? 저한테 밥값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적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농담반 진담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 의원님 재선하기 싫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관련해서 정당 내에서 다선하는 의원들을 보면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집행부의 쓴소리보다는 뭐 예를 들자면 별로 쓰임새 없는 지방 조례를 계속해서 자꾸만 바꿔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출석률을 좋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신뢰는 깎이고 싶지 않고 또 집행부에 쓴소리를 하면 뭔가 뒤탈이 좀 두렵고 이래서 의정활동에 밸런스를 맞추는 의원들도 종종 봤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전라북도라는 지역사회가 그 학연 지원 혈연으로 엮이지 않은 관계는 없는데 거기다가 정당이라는 관계로 엮이면 정말 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을 할 때도 비례대표로 왔던 소수당 여성 의원들하고 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당시에 통합진보당 지역구 의원이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나 새누리당 비례대표, 그래서 명칭부터가 옛날 같은데요. 그 여성 의원들하고 굉장히 교류를 자주 하면서 우리 당시 제가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집행부나 민주당 의회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견제 기능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본인 선거와 직결된다는 의견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견제와 감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다음 선거가 결국에는 불리하죠. 단체장을 그게 곤혹스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단체장의 조직을 또 활용할 수 없는 그래서 선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고요.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뭐 이렇게 공감이 좀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뭐 견제라고 하는 부분들 사실은 이제 의원의 어쨌든 그 역할이나 힘들은 어디에서 오냐라고 하면 사실은 유권자가 선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유권자 신뢰가 가장 큰 어떤 힘일 텐데 어쨌든 좀 안타깝게도 이제 지방의회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렵고 둘째는 이분들이 견제 감시를 하려면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준비 과정이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 아직 우리나라 정당에서 어떤 그 정치인을 육성하고 또 발굴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몫으로 거의 이렇게 맡겨지는 상황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사실 이제 시민단체 역할도 저는 이런 데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모니터도 하고 뭔가 이게 저희가 예전에는 모던 문제 있는 뭐 질의 뭐 이런 걸 뽑았어요. 요즘은 그걸 안 뽑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질의랄지 이번에 저희가 조례 한 세 건의 조례를 이렇게 쭉 뽑았는데 이게 왜 우리가 주목했냐? 근데 이 조례가 나오기까지 과정이 그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랑 충분히 뭔가 이렇게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다든지 조례는 사실은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만들어진 조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준비 과정이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뭔가 이렇게 인정되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열심히 일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원님들과는 정책적으로도 협의를 하고 그런 의원님들의 어떤 좋은 의정 활동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좋은 의정 활동으로 뭔가 홍보도 하고 소통하는 이제 이러면서 어떤 지역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가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언론이 그런 어떤 의원들의 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의정 활동들을 잘 뭔가 포커스를 좀 맞춰 주신다든지 이런 그 다각적 노력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또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 의원 스스로의 역할 또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좀 네 박자가 좀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래야. 언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하고 있는 의원을 부각시키면 또 그게 또 단체장한테는 굉장히 또 곤혹스러운 면이 돼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발 떨어져 있는 예. 것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건 그렇죠.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 우리 정의당 쪽에서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오늘 뭐 말씀을 쭉 나눈 그 모든 내용과 연관이 되는 문제일 텐데 제대로 견제하고 이 정치적 균형을 찾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구조에서 실제로 어떤 좋은 선례를 쌓아 나가는가 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책임, 정치적 책임, 또 정당의 책임 다 이제 있게 마련이고 또 시민사회나 언론의 역할도 있게 마련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의 제도가 제대로 잘 작동이 돼야 되고 이제 아까 소환제 같은 이런 직접 민주적 제도가 이제 보완이 되는 그런 수준이 될 텐데 특히 호남에서 이 도대체 정치 독점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가 모든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유권자들께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제대로 해서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좀 균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야 되는 문제겠지만 이번 뭐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도 처참한 그 결과를 보셨겠지만 제도는 역시 또 운영의 문제에 따라서 얼마나 바뀔 수 있다 이런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결국 이 정치 발전 또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 또 정치적 독점의 어떤 폐해를 극복하는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일상적인 준비를 통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매우 복합적 문제고 여기 이제 뭐 깊은 책임을 느끼고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굳이 하나만 딱 짚자고 한다면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의 선거제도 문제도 한 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선거제도요? 어떤 왜냐하면 식으로? 이런 거죠. 현재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율의 격차의 수준보다 실제 의회 구성이라는 게 너무 압도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한 당 중심으로 이 지방의회 구성이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영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견제와 규정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독점의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는 이게 아주 지금 오랫동안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91년 이후에.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지방의회 관련된 선거제도 문제도 한번 깊게 다뤄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수당이 지나치게 차지하고 있는 너무나. 것이 조금 다른 지역이 제주자치도잖아요. 제주도 혹시 가실 일 있으면 지역 그 방송을 보면 뉴스에서 연일 원희룡 지사가 뉴스에서 터집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거기는 양당의 지사도 바뀌지만 의회 원 구성도 어느 쪽은 이쪽이 조금 많다가 어느 쪽에는 이쪽이 좀 많다가 거의 비등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도의회 견제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원희룡 지사가 되기 전에 국회에 있을 때보다 지사로 내려가서 1년, 2년 됐을 때 제가 제주도에서 뉴스를 보고 아, 원희룡 지사가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동네 지사 역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결국은 정의당 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점된 정당의 폐해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폐해를 갖고 있는 거죠. 제주 같은 경우에가 특별히 한 당에 그렇게 몰아주질 않아요. 네. 예, 아주 전통적으로 제주가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호남 정치가 굉장히 이제 더 중요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혁신적이고 훨씬 더 도전적인 이런 정치가 필요한 건데 오히려 정치가 독점돼 있다 보니까 이런 혁신과 도전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미래를 과연 이 지역 정치가 열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굉장히 좀 낙담하게 되는. 저도 그래서 오늘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총장님 먼저 말씀을 꺼내셨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게 전체적인 충분이나 비리가 의원 개인의 문제이냐 아니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냐가 이제 큰 화두로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까 이제 개인의 문제는 그 여러 가지 공천 과정의 어떤 그 뭐 배점을 조금 더 시민 참여를 확대를 한다든지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하면 조금 보완이 되겠죠. 근데 구조적인 문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방의회 색채가 훨씬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대 도의회 후반기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제 정치 담당을 해서 갔는데, 그 선배 기자분들 몇 분이 당시에 있었던, 당시에 이제 그 한나라당 허남주 도의원을 가리켜서 정통야당 허남주 의원이라고 그렇게 이제 농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하니, 이제 10대 도의회가 출발은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으니까 여당 도의원이지만, 전라북도는 이제 민주당이 지역적으로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그 조직의 문제, 뭐 같은 당의 문제가 거리낄 것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시체마로 싸납게 할 소리를 팡팡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통 야당 의원 오셨다고 이제 기자들이 때도 야당. 예, 정통 야당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39분 중에 3분만 민주당 속이 아닙니다만, 우리 정의당의 뭐 최영심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평화당에 있다 이제 민생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홍성임 의원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불편하고 껄끄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민주당 전주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하자니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짝 갖다 줘서 이거 하나 해줘. 이거 문제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이런 식의 창구 역할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연비제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방부터 해서 효과가 좀 나왔더라면 국회 쪽에 조금 더 쉽게 오늘 뭐 됐던 거 하여간 아닌가. 열띠게 토론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뭐 지방의회 무용론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귀결되는 건 유권자들의 의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 대표로 지방의회에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유권자들도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각성해야 되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들으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국장님부터. 저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지방자치에 대한 중요성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각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역량, 정치적 능력에 따라서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 그게 도민이나 또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실질적으로 드러났었던 거고요. 그동안은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회가 정말 이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데 저는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폭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런 분들이 지지받고, 특히나 이제 정당에서도 그런 분들을 좀 우대하는 어떤 이런 정치 문화로 한 발씩 좀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어쨌든 민주당의 독점이라고 하는 문제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스스로도 이제 그런 문제는 알고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좀 극복하고 있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 여기에는 어떤 유권자의 어떤 그 냉철한 판단이 좀 앞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네. 지방의회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뭐 지역의 문제점, 정당의 문제점 다 나왔는데요.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보는 눈이 제일 중요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 그냥 지방의회 이렇게 남겨두지 마시고 스스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양질의 후보들이 입장하는데 아무 의원이나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면 조금 더 의회가 변할 수 있다. 그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언제나 정당 활동에 문을 두드려줬으면 하는 게 저 간절한 부탁입니다. 예. 자, 우리 권 총장님. 마지막에 하시겠어요? 우리 이승환 기자 먼저 하실까요? 예. 그 국민권익위가 해마다 한 번씩 그 기관별 청렴도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2016, 17, 18년도는 안 했던 것 같고 19년도 이렇게 했는데, 전라북도의회 기관 청렴도가 전체 5등급 가운데 3등급, 4등급, 4등급이었어요. 아마도 2017년에는 재량사업비건이 워낙 크게 터져서 4등급이었던 것 같고, 2019년도 작년 12월 말에 나왔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송성환 도의장의 어떤 그 뇌물수수 기소 혐의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전라북도가 4등급의 맹꼴찌입니다. 그 밑에 5등급 대전시 의회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7개 광역 시도 의회 중에 16등을 한 셈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우리 유권자들이 가야 될 것인가? 결국은 정치인들의 수준이라는 것은 유권자들의 사고나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선택 더 냉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권 총장님.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정치권은 지역에 사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결국 이제 민주주의는 자치와 분권이 얼마나 제대로 발전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측정될 거다. 특히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미래와 너무 크게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가 혁신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혁신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지역의 정치를 합니다. 이후에 특히 지역 정치에 대해서 냉소하고 지역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역 정치를 훨씬 더 깊이 좀 바라다 보고 우리가 함께 바꾸자라는 어떤 이러한 취지에서 그 새로운 어떤 변화, 새로운 참여, 새로운 혁신 이런 것들에 좀 힘이 좀 합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 때가 되면 지방의회 선거는 도지사, 시장, 군수 선거에 치여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을 감시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임에도 정당 공천에 의존해서 사실상 묻지마 투표로 전락하곤 합니다. 이제는 유권자들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진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수준은 그 지역 유권자들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끄러운 지방의회를 다루는 이런 토론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네 분 패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